오늘 먼저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단일화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측이 이제는 감정이 섞인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오늘 유세에서 단일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히려 가짜 소문들만 퍼뜨리면서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그건 사실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그간의 과정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좀 몰아붙였죠. 거친 발언을 했고 심지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더욱 굳이 나아가겠다라는 말까지도 어떻게 고인의 유지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매우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유서 써놓고 선거운동하느냐 이런 말까지 했지요. 그러면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제 뒷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급기야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터뜨려라. 누가 과연 배신자였을까요? 이런저런 논란이 번지니까 오늘 국민의당의 이태규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준석 대표와 오갔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표 제안의 취지를 그때 단일화의 목표를 공동정부가 아닌 합당에 두고 단일화 문제를 윤 후보가 아닌 당대표인 자신과 단일화 논의를 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태규 본부장이 오늘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배경, 바로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네.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단일화 책임을 자신이랑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놀랄 만한 폭로를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말했거든요. 예, 터뜨리시죠. 예,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태규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그간의 과정을 밝혔고 방금 전 6시에 이준석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이고 무슨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 적어도 작년에 진행되었던 합당 협상에서의 국민의당의 태도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에도 일관되게 답했지만은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합당에 관해서는 당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합당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당 추진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할 것이면 해야 하고 당명을 바꾸는 것 외에는 최대한 국민의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 때마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수정당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에 말하자면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이태규 본부장이 이제 그 전에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터뜨려라.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이 뭐 본인이 배신자로 의심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당신이 해명을 하세요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해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침에 뭐 배신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오고 간 얘기는 또 조금 결이 달라요. 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또 진실게임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게 이태규 본부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후보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뭐 실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태규 본부장이 저 배신자 발언에 아마 격분해서 말하자면은 그 누군지 실체를 밝혀라. 최소한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단일화 과정이 일종의 배신자 논란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전혀 옆길로 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지금 명쾌하게 누가 배신자였고 누가 지금 이 합당에 대한 누가 이 단일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사심에 따라서 흔드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거기선 뭐 단일화는 뭐 후보 영역일 수 있지만 합당은 나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저 지금 시점이 말이죠. 둘이서 만났다는 시점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기 직전입니다. 네, 전임이 만났다는 시점이 이태규 본부장이 밝혔어요. 그 둘이 만난 시점은 예. 단일화 제안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단일화의 그때 전제 조건은 구체제의 종식과 그다음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던 이거 구체제의 종식이고 그다음에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혁신과제를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적인 합당의 방점이 있고 합당 이후에 지방선거를 양당이 어떻게 치르느냐가 그게 쟁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약 2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저는 정말 단일화는 정말 엇박자 나면서 엉뚱한 길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지지자의 70%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저거는 지금 그 말하자면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전혀 지금 뒤로 가는 그런 역행을 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경호 의원께 한번 물어보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의도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처음에 꺼낸 뭐 안철수 대표를 향한 조롱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은 사후 주어 담기 차원에서 더 폭로로 이어지고 그게 국민의당 쪽의 관계자에 대한 공격으로 가고. 근데 저는 방금 최수영 컨설턴트가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이태규 의원이 한 얘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맞받아친 얘기의 시점이 안철수 대표가 후보 등록을 한 13일 단일화라는 얘기를 갑자기 그날 오전에 한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라는 게 그게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하기 전에 저런 의견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가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윤석열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안 오니 실망을 해서 이제는 끝내자 이렇게 갔다 이런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가 다른 토론의 자리에서도 나는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본인은 계속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온 여러 요구가 당신이 물러나라.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합당이든 아니면 다른 자리에 대한 뭐 보장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물러나라.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구체적인 실무 협상 이거에서도 별로 본인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제안은 안 온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13일에 그냥 국민을 향해서 던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이 되죠. 방금 전에 들어본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다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추가로 들어온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대표 측의 의사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은 공식적인 경로인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태규 의원의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을 배려하기 위해 배석제 없이 여의도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미 몇 차례나 선거 과정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혹시 포기하게 된다면은 지방선거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작년에 합당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된 뒤에도 당대표 취임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비워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 기획했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이태규 의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측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강특위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여느 당의 합당 절차처럼 국민의당 출신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태규 국민의당 본부장, 이준석 대표 일단 만난 사실을 서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당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김재원 최고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합당 문제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이 대선 전략의 이 첫 번째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합당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후보 단일화 이야기보다는 합당 이야기가 지금 중점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뭐 지방선거 이런 쪽의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 이제 그 내용이 다 안 나왔는데 후보 사퇴를 전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합당해서 최고위원도 하고 지방선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 이준석 대표께서 저렇게 제안을 했고 예. 그에 대해서 이태규 본부장은 그냥 듣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께서 제안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단 한 번도 안철수 후보께서 자신이 사퇴한다는 전제에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내용은 사실상 제안을 했다. 그리고 상대는 지금 이태규 본부장은 그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응하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게 왜 이준석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느냐를 따져보면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배신자가 누구냐?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계속 떠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굴까?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그게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태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태규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만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목한 게 아닌가 해서 그간의 과정을 밝혔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요. 만약에 후보 단일화 문제 같으면은 이태규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 쪽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협상 파트너가 지금 잘못 맺어진 겁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눈엣가시였습니다. 한때 윤석열 후보를 팽개치고 도망다녔던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당대표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합당과 단일화 문제 두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단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가 이준석 대표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협상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욕 주기로 일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모욕 주기 조롱하기, 그러면서 한편으로 후보를 매수하려는,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면 부산시장도 나오게 해주겠다, 종로 보궐선거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모욕과 매수를 동시에 하는 이준석 대표로서 협상 파트너가 진행됐던 것은 이건 결과가 예견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단일화 협상, 이 당 통합을 포함하여 단일화 협상이 정말 성공을 하려고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이거나 윤석열 후보의 측근 윤핵관이 나서서 이 문제는 정리해 줬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부터 사실상 지금 선거는 함께 하지만은 버린 카드인데 이준석 대표가 초치고 있고 앞에서 막 방해도 했다가 이거 안 되는 일이었죠. 예.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안측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에 사실은 배신자가 이준석 대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김재원 최고한테 물어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니, 제가 강기정 보기에- 단장이 분석을 해주셨고 아니요, 제가 보기에 우리 강기정 수석께서는 어쨌든지 단일화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건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이야기 전개를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은 나를 지칭하는가 그게 해서 만난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합당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태규 본부장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답변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합리적인 그 추론이 필요하죠. 김한기 변호사.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오늘 그 발언을 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당이 뒤집어진 건데 내가 안철수를 사퇴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누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자칫하면 그 모든 혐의를 이태규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을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오간 거다라고 공개한 것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오늘 하루만 해도 그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 그다음에 이태규 본부장의 또 반박, 그리고 방금 전 봤던 이준석 대표의 또 그 이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까지 뭐 하루 만에 뭐 변화무쌍하게 벌어졌는데요. 이거를 유심히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사귀기 직전에 이제 연인이 거의 사귈 뻔하다가 이제 잘 안 됐는데 그럼 대체 그 어떤 연유로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게 깨진 거냐 이거 약간 책임 공방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만 사귀기 전에 연인이 연인이 될 뻔했다가 이제 연인이 안 된 지금 사례가 헤어지기 전에 연인이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면 사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이 아직 근데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요. 그 느낌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거는 분명히 그 당시 본인은 누군지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만났던 상대방,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유력한 어떤 안철수 후보의 이제 가까운 측근이 되겠죠. 서로 자기랑 얘기가 거의 다 됐다라는 의미로 본인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다 됐다는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사퇴랑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한 합당을 하게 되면은 뭐 공천이라든가 지도부 구성에서 상당한 그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것까지 거의 약이 다 됐는데 이런 어떤 대화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태규 본부장은
최측근이라고 이미 널리 알려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나아지지 않은 건 반발한 거고 지금 그래서 방금 기자회견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뭐 이게 마치 뭐 이게 재판이나 수사는 아니니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예. 없지만은 뭐 아마 머지않아서 또 국민의당 쪽에서 또 이거 오늘 기자회견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윤경호 의원 뭐 이래 가지고 단일화 진전 되겠습니까? 뭐 이미 사실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도 아까 제가 안철수 후보가 13일 단일화를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그걸 주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나온 13일부터 결렬 선언한 20일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 모두 다. 이제 거기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를 대신하는 핵심 관계자가 분명히 나섰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물론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당의 관계자는 거의 다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라고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책임 공방만 한다면 뭐 흔히들 말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남은 끈이라도 아직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일화라는 건 명분도 사라지고 실제 실무 협상에서도 별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예. 저는 오늘 왜 이준석 대표가 이 시점을 택했을까에 저는 주목합니다. 사실 지금 끊임없이 25일 토론이 정치 분야 토론이 있은 다음에 주말쯤에 양 후보 간의 회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서 이제 예측 보도로 나왔어요. 지금 이 시점에 딱 터뜨린 게 세 가지 전 목적이 있다 봐요. 본인은 정말 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폭탄 던지기를 상대당에다 던진 거죠. 내부 갈등 유도하느라고 배신자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딱 던져버리면 적의 갈등에 엄청난 그 발화점이 크고 저게 정말 갈등의 진원지가 됩니다. 세 번째 한다면 후보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고 합당하면 내가 받겠다. 그건 당대표의 나의 몫이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우리끼리 사실 거래도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던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단일화 동력은 확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왜 이 시점에 저렇게 민감하고 저렇게 휘발성이 높은 발언을 왜 이 대표가 했을까? 저는 사실 고민해보면 이 세 가지에는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보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 반대로 지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단일화 없이 그냥 가도 이긴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저는 별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단일화에 이준석 대표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시급하니 그 부분은 좀 잠깐 우리 이 대표가 좀 참아주시고 뭐 이런다든지 무슨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줘야 안철수 후보도 서로 얘기도 되고 그러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오늘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선대본부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든가 또는 뭐 어떤 조치를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우리 선대본부의 많은 그 구성원들도 그렇고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뭐 입장 정리는 내부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방송에서 김재원 최고께서 투표함 덮는 순간까지도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뭐 단일화 불씨가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뭐 배신자 공박 나오고 서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음은 많이 아픈데요. 그러나 또 해봐야죠. 그리고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뭐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에 화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뭐 단일화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지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좀 부드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 무슨 법안도 지금 만들 움직임이 보이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또 우리 민주당은 묻지마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정치를 새롭게 만들 정치 교체를 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의도 정치도 좀 바꾸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새롭게 하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할 사람은 함께 손을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총리제도 하겠다. 또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함께 해나가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안철수 법이라는 소위 책임 총리제법까지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총선 선거구제도 필요하면 바꾸겠다. 예. 그래서 정치 교체의 준비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서로 간의 노력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던진 것 같아요. 막 서로 모욕 주기를 하고 저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진정성 있게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필요하면 함께 가자 이런 예. 제안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녹취를 들어볼까요? 심 후보님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예. 안철수 후보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고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네. 세상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점에서 우리가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안철수 후보에서가 아니라 분열에 정치하지 않는 모든 정치 세력을 함께하자. 그러니까 러브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개혁안 발표를 하면서 삼질 후보들에게 이제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 그런 거는 조건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180석 정도 가진 여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거래 대상입니까? 윤경호 의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노골적으로 그래 나 지금 러브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의 패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막판에 이렇게 합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정말 높지 않다고 보는 쪽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명분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그래서 단일화 이런 논리를 폈고요. 과거에 다른 선거도 대부분 그랬었죠. 그러니까 제3의 지지를 얻는 3위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데 내가 1당의 후보와 잡을 수도 있고 2당의 후보와 잡을 수도 있다. 이건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런 개념이 통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쪽을 향해서 뭔가 구애를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명분도 잘 맞지 않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행보의 일관성 면에서도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막거나 회방을 놓거나 또는 내심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를 하는 척이 될지 모르지만 구애를 해야겠죠. 예, 자 오늘 하루 단일화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사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 D-14 본투표까지는 2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사전투표 감안하면 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분 과연 누굴까요? 그분 논란이 결국은 현직 대법관까지 불러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재현 대법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김만배 씨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조재현 대법관이 이렇게 기자회견한 가장 큰 이유, 그동안 언론에서 이런저런 현직 대법관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선 후보가 법정 토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거는 이제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그러면 보지요.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끼리 지들끼리 떠들고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런 지들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돼서 조재현 대법관이면은 자, 시간이 돼서 제가 끊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면책되는 겁니까? 예. 자, 이름을 이재명 후보가 꺼냈고 윤석열 후보도 조재현 대법관 이런 이름까지 나오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거죠. 기자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봤는데 조재현 대법관 발언하면서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록할 원문을 보면 김만배 씨가 꼭 집어서 굳이 대법관님 성함을 언급하고 우선 지금 질문하신 기자분은 지금 문제의 녹취록을 직접 보셨습니까? 거기에 제 이름 석자가 직접 녹취록에 인쇄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 석자가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라는 말 위에 누군가가 조재현 이렇게 말하자면 가피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규 변호사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법적 대응도 조재현 대법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이게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그 기사에는 이제 조재현 대법관 실명은 나오지 않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조재현 대법관으로 유추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이런 걸로 유추하건데 근데 법원행정처장이 누구였느냐는 유추 가능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중계 TV 토론에서 이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급한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 불신을 안겨다 줬으니까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특정 대법관은 이미 나왔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조재현 대법관님을 간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단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용경호 의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야말로 어떤 최후의 보루, 정말 거의 신성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법관이 이 대선 전국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게 보통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오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면 아마 굳어져가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굳이 비교를 하시니까 미국은 종신직이죠. 본인이 죽을 때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법관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대법관을 항상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맞춰가긴 합니다만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중요한 사회의 가치를 방향을 트는 역할을 하죠. 정말 저는 더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는 대법관을 충원하기 전에 현직에 있던 판사든 검사든 또는 변호사들이 이 로펌을 비롯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충원이 되는, 저는 거기서 사실은 회전문 아니면 정관예우 뭐 이런 약간의 부패 내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먹이사슬이 거기서 좀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재현 대법관도 2011년부터 어느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6년여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지명된 대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박영수 특검, 이분과 같은 로펌에서 계속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오해 소지가 없다면 그러면 훨씬 더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본인이 뭐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록이긴 하지만 검찰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따가도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 최수영 컨설턴트, 우리가 뭐 진실은 아직은 모르죠.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직 대법관이 저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개하겠다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저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말의 맥락, 그다음에 단어, 그다음에 저분이 하는 비언어적 요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뭐 거의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를테면 조금 불분명하면 글쎄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되는데 단언컨대 일면식도 없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만난 것도 없고 검찰이 보면 즉시 가겠고 내 모든 개인 자료 바로 제출하겠다. 저는 맥락으로 보면 사실 대법관이 이렇게 대선 전국에 불려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게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대선 자체가 사상 초유입니다. 정말 그 양강 후보가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정치 신인은 한 분은 정치 신인이고 한 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다가 바로 대선 정국으로 왔다는 것도 정말 그 초유의 일이고, 저는 이번 대선이 이렇게 막판까지 정말 폭로와 해명, 그다음에 다시 또 재반박 이렇게 이어진다면 남은 2주간의 기간은 결국 남은 두 번의 토론도 포함해서 결국은 또 이 논란과 서로의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남은 2주간의 기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정말 이건 사상 초유지만 사상 초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와중에 그전에 이제 국감에서 이정수 지검장인가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면 누굴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매체가 현직 대법관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국감장에서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훈 최고위원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저 발언을 믿으십니까? 검사장이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예. 그 보고를 했는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이정수 지검장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후에 그 녹취록에 나온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장동 그분이라는 것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 대장동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계획하고 결제하고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주도록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한 그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이런 녹취록의 문제제기였지. 그분이 아니고? 녹취록의 그분은요 처음에 문제제기하다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대장동 그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 하니까 지레 겁먹고 이재명 후보께서 갑자기 현직 대법관의 이름을 TV토론에서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 있냐고. 그런다고 당신 책임 없어지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냥 대장동 그분이 녹취록 속에 그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초기 단계 수사 초기 단계에 아마 그분께 뭐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 내용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은 것이 그 외에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끌고 와서 저 대장동 그분은 내가 아니고 대법관이다. 그리고 그것도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자죠. 그렇다고 대장동 주범이 달라집니까? 그것은 전혀 무관한 것을 지금 자신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현직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후보자의 경솔하고 지금 무책임한 그런 지금 선거운동 탓에 벌어진 그 나쁜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강기정 수석. 지금 50억 클럽 거론자 중에 곽상도 의원 외에는 누구도 어떤 그 범죄 행위 내지는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재현 대법관의 그 기자회견 이걸 믿고 싶고 또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 여부는 수사 과정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억울함이.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억울함은 어디서 그러면 밝히는 거냐.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그분이 이재명이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말장난인 거예요. 지금 모든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그분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그분이다라고 다 일치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묻지 않습니까? 토론에서. 그분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거 사과해라 내려라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럴 생각 없다. 그분이든 아무니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야당이 책임이 있으려면 윤석열 후보가 그분은 조재현도 아니고 이재명도 현재는 아니다. 모르겠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책임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진정성 있는 토론이 되지. 그분 페이스북에 내려라 그러니까 전혀 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명예와 억울함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인데 왜 대법관보다 명예와 억울함이 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예, 자 조재현 대법관이 결국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지금 대장동 의혹이죠.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서로가 상대방이 몸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하기 이전에 국민이 먼저 판단하겠죠.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는 유세장에서 서로가 상대방이 몸통이라고 주장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네.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범죄 집단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윤석열은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누가 의심받아야 됩니까? 3억 5천만 원을 들고 들어가서 8,500억을 뜯어내는 이 대장동의 부정부패의 몸통,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추진하고 승인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토론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근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매와 관련된 의혹이죠. 오늘도 민주당의 우상호 본부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부친 주택을 매입한 과정에 이 누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김만배 일당이 이 누나의 집을 거래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반복된 걸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누군가의 부탁으로 이 집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녹취록 앞페이지 뒷페이지 다 알거든요. 그 맥락에서는 그 앞에 녹취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거기 녹취록에 점점점 돼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육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정확하게는 김만배한테 물어봐야죠. 그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근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 지금 원희룡 본부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사실 두 후보들이 막 이런저런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하지만 앞뒤를 이렇게 좀 살펴서 앞뒤를 이렇게 맥락을 좀 살펴보면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뭐 이런 발언했다고 토론에서도 팻말을 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맥락을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사법부에 좀 밉게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상대로 뭐 영장이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 말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시점을 좀 놓고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그 시점은 지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자되는 게이트하고는 의미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대화, 그것도 전후 맥락을 따져보지도 않고 특정 부분만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국민들만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한규 변호사, 지금 원희룡 본부장은 뭐 다 봤다고 그러는데 저런 사람들만 다 보고 골라서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알면 안 됩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죄는 검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왜냐하면 검찰은 작년 가을에 이 사건이 불거질 때 정영학 녹취록은 그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다 들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사실은 뭐 검찰의 이 수사 기록이니까 이걸 국민에 공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미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미 고위 전직 법조인들도 이름도 많이 언론에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뭐 조전 대법관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시는데 이름이 거명됐으면 뭐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쯤이면은 이 지금이 뭡니까? 이미 올 초에
중간 수사 결과라도 보고해서 어느 정도는 이름이 나왔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검찰의 원죄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불구속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래도 일부 언론에 본인이 어떤 녹취록을 뭐 전달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부 아까 정영학 씨 외에는 녹취록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언론사 일부들은 조각조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각조각된 녹취록이 또 여야 정치권에 또 제공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재판에서도 녹취록이라는 게 판사들이 재판할 때 많이 제출되거든요, 증거로. 그럼 녹취록이 처음부터 그리고 끊기지 않고 완결돼야지 판사들이 어느 정도 증거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앞뒤 잘라서 단편된 녹취록은 판사들이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증거 가치도 없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이번에도 사실 뭐 이재명 게이트다, 뭐 아니면은 뭐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사실 이 부분은 특히 윤석열은 죽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저는 맥락 다 봤거든요. 이거는 그 맥락이 완전 오해가 왜곡이 된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 자기들 유리하게 왜곡시켜서 전달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검찰이 아니더라도 좀 언론이라든가 녹취록 전반을 좀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돼야지만이 이번 대선에서 선택이 왜곡되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녹취록 대선도 아니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녹취록 일부가 나왔는데요. 바로 앞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눴던 부분인데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던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김만배 씨한테 했던 얘기인 것처럼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아마 저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을 것이다, 맥락상. 그런데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대법원장이 김만배 뭐 출입기자라 하더라도 뭐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김만배 씨가 했던 저 말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저 부분만 뽑아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최수영 컨설턴트처럼 말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했는가, 누구랑 했는가, 어떤 자리에서 했는가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그런 우리 언어 문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게 분량 자체가 A4 용지 500장이랍니다. 저 녹취록의 총 분량이. 근데 저걸 발췌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특검도 어렵고 지금 대선 전 특검도 어렵고 뭐 재판 과정에서 저게 녹취가 공개될 테니까 저는 차라리 저걸 문자보다도 음성 파일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정당 홈페이지에다가 저 녹취록 파일을 동의 얻어서 올려가지고 다 듣고 판단하는 게 맞지. 저게 사실 문자만 보고 점점점으로 나오면 그것 또한 앞뒤 맥락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음성본을 국민들이 다 듣고 판단해야지 저 녹취록에 파일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간다면 이것 또한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재원 최고도 변호사신데 혹시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수사 자료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뭐 절차를 거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 녹취록을 갖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내가 공개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요. 사실 이렇게 그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분이 이재명 후보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그 윤석열은 죽어 그런 판넬까지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앞에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법조 사법 농단 사건이라고 통칭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판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로든 영장이 들어가면 그 사람 죽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아까도 인터뷰하면서 윤석열은 죽어. 그 영장 들어오면 죽어 한다고 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계속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또는 그 판넬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 없으면 그 말 없으면
당신 저 후보 사퇴라고 강하게 몇 번이나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정치인들이 이 뻔히 알면서도 이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지금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진실 발견은 둘째치고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악의적으로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뭐 때문에 저 수백 페이지나 되는 녹취록을 읽어봐야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자제를 하시고 이재명 후보자님 자신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혹받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녹취록까지 지금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주고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맥락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김재원 최고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언론에서 붙이는 이재명 게이트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요. 이재명 게이트 앞부분이 다 그 녹취록에서 제대로 안 들려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거기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있던데라고만 했어요. 이재명 게이트가 무슨 뭐 대단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 내용은 다른 거다라고 설명하면 몰라도 그런 말 없으면 당신 저 사퇴해라.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그때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본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 없는 저 내용을 지금 허위로 떠들었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분명히 사퇴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윽박지르고 없는 사실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예, 강수석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제가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금부터 6개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 10년에도 검찰하고 거래를 해서 기소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그 녹취록을 들고 가서 검찰과 거래를 해서 그 재판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정영학의 녹취록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국힘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거에 나온 거 일부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거든요. 마치 그 주범처럼.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하고 불리하면 마치 그 잘못된 녹취록인처럼 짜집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죠. 정영학 녹취록은 가지고 들어갈 때도 일부만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이건 당연히 윤석열 게이트죠. 그 시작이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이고 관련자들이 다 윤석열과 국힘당 관련자니까 윤석열 게이트가 맞죠.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구여서 뭐 대꾸하고 싶지도 않는데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고 거기서 종잣돈을 마련해 줬느니 그 수사 과정에 윤석열이 도와줬느니 하는 좀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내용이요 전부 엉터리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막 역겨울 수준으로 워낙 그 엉터리 사실관계를 붙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2009년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금을 유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부도가 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부산저축은행의 고위 공직자들 또는 권력층이 도와주고 돈을 받은 그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를 한 사건인데 그것과 별 관계도 없는 이 사건을 끌어들여서 그때 윤석열 후보자가 중수이과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다고 하는데 무슨 커피를 타줬느니 이런 거짓말까지 붙여서요. 이거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대꾸하고 싶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 정도 하지요. 자, 오늘 대선 후보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청 지역을 찾았고 윤석열 후보는 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충청의 사위라고 강조하죠. 오늘 이재명 후보 충청도 지역 특히 처가가 있는 마을도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윤석열 후보 이번 호남행이 7번째입니다. 특히 신안군 하이도 배를 타고 1시간 반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충청의 사위 이서방인데 이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이서방은 정말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먹고 살 길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든지 균형 발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서방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처갓집 최고, 충청 최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한번 물어보죠. 지금 호남에 그전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공을 더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변하는 것을 느낍니까? 어차피 이제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호남의 젊은 세대들 또 청년 세대들은 기존의 뭐 지역 대결 구도, 우리가 흔히 과거 통칭하던 지역 감정과는 비교적 자유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그동안의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 행태에 좀 동의하지 않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정치 행태에 좀 몸서리를 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자체가 뭐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정치인으로서 어떤 한 진영에 속해서 나머지 진영과 대결 구도를 벌이는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 호남인들의 그 지역 정서에서 보는 그런 국민의힘 정치인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복합 쇼핑몰 그 제안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다라고 판단하고 좀 지지세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고 계신 이제 호남이고요. 강기정 수석이 지금 호남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또 끝나면 또 바로 또 가셔야 되죠. 네. 근데 어때요?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광주 전남만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상 2자리를 윤석열 후보가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점은 보통 DJ 정신, DJ를 잇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DJ 정신은 평화, 검찰개혁,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의 DJ 정신입니다. 서민 대중경제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오히려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평화보다 사드 배치나 남북 대결을 부추긴 듯한 어떤 그런 발언. 그런 거로 볼 때 DJ 정신을 잊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뭐 하이도를 들어간들, 손편지를 쓴들 호남민들은 거기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조금 보고 있는 호남민이 있지만은 곧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거고 저는 그 점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DJ 정신, 노무현 정신 있겠다 하는데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윤경호 의원, 워낙 지금 여론조사들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더 혼란스럽기도 한데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30%가 넘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이제 호남에서의 목표치를 30%로 올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사실 이준석 대표 전라남도 흑산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막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번 대선에 지역구도 뭐 지역 감정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은 두 자릿수의 득표율 목표로 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 간 넘기는 득표율이었다고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두 후보가 지금 35에서 40% 전후의 지지율을 비슷하게 또는 40% 조금 넘는 지지율을 비슷하게 얻고 있다면 그걸 역산해서 본다면 한쪽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90%의 지지율과 10%의 지지율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치 선진화를 생각한다면 맹목적인 지지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반대로 경상도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현상이 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정혁 회계 사건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얘기해 주십시오. 정혁 회계사는 지금 이번에 이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석님께서 검찰과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안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제 팩트는 작년 11월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착오가 많으셨어요. 사실관계. 그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불구속됐었던 것.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다. 오해가 있을까 한번 지금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지역 감정이 좀 사라진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정말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우리 부풍이라든가 지역 감정이라든가 정말 대선에 아주 아주 나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아주 최악의 네거티브들은 사라졌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이 2주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TV 토론 2번만이 남은 유권자들의 모든 이제 판단을 내리건 기준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렇게 뭐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강점을 소구하는 건 좋지만 남은 TV 토론에서 정말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정말 품격 있는 토론의 정치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저는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